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알트코인들이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40년이 넘어가는 매크로 경력 투자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름은 마이클 하웰이고요. 생각보다는 연세가 꽤 많으세요. 투자 경력 1981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40년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리퀴디티 이 이론을 만드신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크로스 보더 캐피털이라고 하는 투자 회사, 여기 분석하는 회사에서 지금 전무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빚이랑 유동성의 사이클을 나타내는데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실은 알고 있어요. 유동성 사이클이 이렇게 대략 한 4년에서 5년 주기로 나오는 이유는 뭐다? 전 세계 국가, 특히 기업들 빚을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refi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리파이낸싱 하는 건데 빚을 엄청 돈을 찍었기 때문에 빚에 대한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면 돌려막아야죠. 금리 인하하고 이제 이징했다, 금융 완화했다가 다시 타이트닝, 긴축했다가 요게 이제 우리가 익숙했던 그 비즈니스 사이클, 유동성 사이클입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요, 이제 늘어나는 과정에서 78%의 이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대출이 다 담보 대출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78%가 담보 대출입니다. 역시 70에서 80%의 이제 그 유동성이 막 폭발을 했습니다. 그때 그 리파이낸싱이 일어나는데 이건 뭐냐? 7, 80%의 이제 그 유동성이 그 기존에 찍었던 부채 더미를 해결하는데 7, 80%가 들어간다. 이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그래서 요것을 한마디로 빚을 권하는 사회다. 돈 찍고 가만히 있으면 벼락 거지 되는 사회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21년도 기억하십니까? 요게 지금 이미 전 봤을 때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게 계속 반복이 될까요? 여기서 만약에 빚으로 국가든 기업이든 우리 개인들이 빚을 내지 않으면요, 요 사이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왜 계속 반복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오는 아주 특수한 사이클이에요. 버블이 꼈다가 침체할 때는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오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아마 이 차트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까 마이클 하웰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거 이제 만드셨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글로벌 리퀴디티 사이클이죠. 이게 대략 4년, 5년, 짧으면 3년 그래요. 정확하게 얼추 4년 주기다. 이렇게 보지만 정확히 4년은 아닙니다. 밑에를 보시면 22년 10월 달에 지금 유동성이 여기 지금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FTX 있었던 그때 거의 이제 바닥을 찍었고, 라울 팔이 이때부터 정말 모든 자산, 현금성 자산을 이제 솔라나를 그때 엄청 샀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현재는 생각보다는 유동성이 좀 많이 지금 올라가 있죠. 지금 유동성에 완전 전반부라고 보시기는 어려요. 이게 약간 좀 이제 사이클이 길게 보는 픽처를 그러니까 빅픽처죠. 유동성의 후반인데 아직 한 방 큰 게 남아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담보 대출을 지금 우리가 아까 보셨잖아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제 코인 담보 대출.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JP모건이 얘기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네요. 담보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유동성으로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겠죠. 쇼핑도 하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어디로 다시 들어온다? 자산시장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산, 담보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담보로 잡고 또 담보대출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계속 이제 묶고 더블로 가는 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때는 담보가 부동산이었어요. 그렇죠? 이게요.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 끝나고 이게 실은 그때부터 집값에 점점점 이 거품이 끼기 시작했는데, 쉽게 말해서 마지막에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미친 집값의 상승이 폭등이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게 한 다음에 워낙 그 후유증이 커서 2008년도 이게 전 세계로 심지어 그 충격이 퍼져갔었죠. 코인은요, 사실 유동성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자산이에요. 유동성, 이 물 들어오면 가장 빠르게 오르고 가장 빠르게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자산이라 보시면 돼요. 폭발적 상승을 한 다음에 거의 달나라 갔다가 이게 이제 유동성 누군가 이제 밑장을 서서히 빼기 시작하면 지구 대폭락이 올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도 그런데요. 알트코인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제 자산을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한다.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요. 지금 요 시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요게 이제 유동성 피크 시즌으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이 초반부만 보면 이제 이코티스는 주식을 얘기하는데 주식 지금 주식 23년도 24년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커머디티는 상품이거든요. 커머디티는 상품인데 이제 그 금 아니면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실 다 상품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는 이제 리스크온. 지금 아직은 리스크온인데 이제 결국에는 리스크 오프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유동성 사이클 이제 금융 긴축이 어느 순간에는 일어나겠죠. 유동성 증가하는 이제 후반전 정도가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영어로 speculation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원이 이게 가속화되면서 피크에 다다르면 그냥 아무거나 B2, 영끌, 벼락거지 시즌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품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70%의 코인은 뭡니까? 상품입니다. 그쵸? 그게 이제 클래리티 법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이게 사이클이잖아요. 이 모든 사이클은 처음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승과 폭등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뒤로 밀리는 느낌은 있어요. 어쨌든 그게 나오면요. 즐기시되 너무 취하지는 말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봤었잖아요. 그 글로벌 유동성, 검정색이 늘어나면 빨간색 비트코인이 따라갈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 12만 달러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이클 하웰과 지금 라울 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이 두 분의 유동성 이론이요. 거의 판박이처럼 똑같아요.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금 코인은 더 갈 길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지금은 이게 유동성과 비트코인 거의 판박이처럼 움직이는데 2017년도 사이클에서는 유동성과 비트코인이 엇박자였다. 안 맞았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유동성 차트 하나만을 너무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맞을 때도 있는데요.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게 심지어 유동성이어도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소위 말하는 이걸 타이밍 매매하실 때 쓰시면 좀 곤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실은 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과 지금 이게 왜 지금은 이렇게 맞아 떨어지냐면요. 유동성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이 이 연관관계가 훨씬 높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경제 안 좋아서 돈 찍어서 경제 살리고 있다. 지금 그게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나나존 이론 라울 팔이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렇죠? 지금 correction phase 2 지금 여기 아직 안 왔고요. 여기 바나나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내 중간 코인, 작은 코인,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조금 작은 코인들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내 땡땡 코인 안 오를까요? 사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외에 이제 미들캡, 스몰캡, 그러니까 중간 코인, 작은 코인 누가 살까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리고 금방 답이 나와요. 아까 그 유동성과 이걸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주변에 혹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나 지금 못 사가지고 벼락거지 됐다 혹시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죠? 주변에 이제 중간 코인, 작은 코인 이런 좀 작은 코인들도 지금 밈코인 포함입니다. 포모 해가지고 나 지금 벼락거지 됐다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거의 지금 리테일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비트 이더에 포모가 붙은 건 극소수의 제가 볼 땐 기관들이요. 그것도 일부 상장 기업들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주로 누가 삽니까? 국가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기관들이 뭐 상장 기업들이 지금 많이 쟁여놓고 있습니다. 물론 XRP 솔라나 플러스 알파가 되어가고 있죠. 기관들은 포모가 오고 있습니다. 중간 코인, 작은 코인, 밈 코인은 주로 누가 산다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사요. 비트 이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쉽게 사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 같은데. 현재 상장 회사들의 일부는 비트 이더 포모의 초창기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하물며 지금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은 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극명하게 어떻게 보면 좀 나뉘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 이 유동성이 라지캡 코인에 지금 왔다 안 왔다. 라지캡이라면 XRP, 솔라나, 에이다, 뭐 아발란체, 도지코인 이런 코인들. 여기에 지금 유동성 왔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왔다라고 볼 수는 없죠. 가격이 뭐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전 그 작년 12월 초에 봤던 트럼프 랠리 왔습니까?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코인, 작은 코인, 밈 코인은 누가 언제 사줄 것이냐. 이런 질문을 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은 중요한 질문인데 보통은 유동성의 폭발하는 그 끝자락에서 기관들이 밈코인을 뭐 사는 뭐 기관도 있겠죠. 중간 코인, 작은 코인 사는 기관들이 있겠지만 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살 겁니다. 폭등하는 시즌에 이게 이제 그 올라타는데요. 아직은 그 시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코인들, 뭐 밈 코인들 이전에 고점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나만 아는 코인, 이게 이 내러티브가 변화가 너무 빠르고요. 이게 어텐션 게임이거든요. 관심을 딱 집중해서 받아야 되는데 코인 개수도 너무 많고 뭐 밈 코인도 지금 너무 많아요. 요거는 그때 고점을 회복할지는 저는 가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이 지금 뭐 마이너스 70%, 80% 그때가 오긴 올 거예요. 그때가 최고점이 될지 이게 뭐 이렇게 익절을 할 수 있을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 뭐 손절을 할지 익절을 할지는 그 가봐야 합니다. 어쨌든 물 들어오고 이제 막 주변에서 인증샷 나오고 그때 분할로 쓱쓱 빠져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유동성을 보면 대략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직 한 방 남아 있는 겁니다. 큰 거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뭐 코인베이스 저기 뭐야 앱 순위 아니면 뭐 ISM 지수 아니면 뭐 저 RSI도 보시면 되고 저 비트코인 더미넌스도 얼마나 이제 푹푹 꺼지냐 그런 것들 보시면서 실은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겠다. 뭐 중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수익 매매를 할 때도 사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이게 사지는 거예요. 그렇죠? 분할 매수하는 거고요. 아무리 내가 고점인데 더 눈앞에서 폭등하는 걸 보면서 파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결단이라고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에서 TF를 구성했다. 예전에 제가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업비트나 비썸에서 코인을 담보로 혹은 원화로 이제 한마디로 그 대출, 담보대출 해주는 그 마케팅 시작 저번에 했었거든요. 근데 마케팅만 했지 실제로 그 코인을 많이 빌려주진 못했다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한마디로 너희들 이거 너무 위험해 제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기사는 뭡니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겠다. 이거는 코인 담보대출, 원화 담보대출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이드라인 지켜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막 본격적인 뜨거운 우리나라 뜨거운 민족입니다. 아직 김프가 마이너스 갔다 이제 뭐 거의 똔똔 수준이에요. 그렇죠? 이제 한 제로 수준에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소 연말까지 길면 뭐 내년 하반기까지 저는 이거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나의 어떤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뭐 주변에 뭐 사람 누가 시작해 그 사람이
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아주머니들 뭐 이렇게 평소에 투자 안 하시던 분들 오면 된다. 그런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표를 객관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는 걸 좀 습관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아무리 내년 연말까지 오른다고 하더라도 단기 폭등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은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나뉘겠죠. 시원하게 나는 그냥 한번 털고 갈 겁니다. 뭐 요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뭐 떨어지면 사기만 하지 내년 뭐 이제 중반 혹은 하반기까지 존버할 겁니다. 요거는요 정답이 없어요. 각자 성향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자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그 이유는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뭐 비트코인은 굳이 뭐 사파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각자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볼리비아에서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는 신뢰 가능한 법정화폐의 대안이다. 실은 이게 그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엘살바도르와 이 코인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실은 우리나라도 금융 선진국이에요. 뭐 은행 계좌 없으신 분들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더 체험하기가 제가 볼 땐 어렵습니다. 선진국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의 법정 화폐, 뭐 중남미, 뭐 터키, 뭐 아프리카 이런 데 있잖아요. 법정 화폐를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인플레이션을 거의 뭐 매일, 뭐 매주 단위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법정 화폐는 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약한 것부터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좀 잘 못 느끼는 경향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어떤 사람에게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의 자산을, 우리의 노력을 점점 쌓아 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뭐 22년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제 포트폴리오 절반 이상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뭐 잘 안 들으실 거 알면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요. 작년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비트, 이더, 솔라나, XRP를 90% 이상 가져가셨으면 이게 실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제 좀 길게 가져갔을 때 뭐 얘기를 계속 드려봅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이요. 4개월간 21만 8천 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비트만 사는 게 아니죠. 고래들이 24시간, 뭐 하루 만에 3억 개가 넘는 도시코인을 샀다. 블랙럭의 ETF도 이제 이더리움의 공급량 2.46%. 딱 봐도 지금 한 15조 이상 넘어가는 엄청난 양을 알트코인을 누군가 사고 있어요. 비트나 이더리움은 꾸준히 국가, 기관, 억만장자들이 포머를 느끼면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한때의 유행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아마 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 이제 알트코인들은 뭐 스윙 매매라고 하는 게 이걸 뭐 단타라고 하긴 그렇고 기회가 너무나 확실할 때 무릎 나는 아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꾸준히 분할로 담으시고요. 이거는 지금 어깨에서 머리 사이다 라는 확신이 딱 들 때 그냥 눈 딱 감고 분할로 쓱쓱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분할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써놨지만 우리의 포모가 탐욕이 공포가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뭐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어떤 분에게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 이제 우량 코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겐 도지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은 다 사람마다 다르세요. 누구는 존버를 하는 게 성향에 맞고 누구는 단타가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뭐 재무 이제 상황이나 성향이나 뭐 인내 정도 뭐 연세를 제가 모르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그냥 여쭤보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 사실은 뭐 리딩방이 아니잖아요. 유료로 뭐 이렇게 뭐 받아갈 수 있는 땡땡 코인 찝어주는 방은 실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은 각자 알아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실은 알트는 쉽지 않습니다. 해도 쉽지 않죠. 코스닥의 상장 회사,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비트맥스가 비트코인 56개를 추매했다. 지금 뭐 500개를 달성을 한 것 같아요. 뭐 이거 훌륭합니다. 기존의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 순위에서 뭐 이제 49위에 올라 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비트나 이더를 이렇게 전량 매수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제가 평단이 아니고 뭐가 경쟁력이다? 개수가 경쟁력이라 얘기를 드렸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실은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그것도 누군가 하셔야겠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국채를 특히 단기 국채를 많이 사야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 국채 지금 뭐 관세 협상이 됐지만 미국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거의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막무가내 아닙니까? 미 국채를 많이 들고 있으면요. 미국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게 지금 테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해봤습니다. 자, 마라 홀딩스 여기 이제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데요. 비트코인을 지금 기업들이 사고 있던데 결국에는 팔아야 할 날이 온다. 이거는 다소 좀 부정적인 발언 아닙니까?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면 투자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에 압박이 될 수 있다. 어떤 시장에서든 우위, 비교 우위죠.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면 그 우위는 사라지고 만다. 뭐 지표 중에 순자산 가치 배수라고 하는 게 1 이하로 떨어지면 결국 보유한 코인을 팔아야 할 것이다. 최근엔 고래들도 비트코인 많이 팔았다. 어느 시점이 되면 수요, 흔들릴 수 있고 그러면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는다. 20, 30%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이거 알트코인 아닙니다.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자주 하셨던 얘기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관들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왔고 뭐 전략 비축도 하고 비트코인은 현물 ETF도 승인이 됐잖아. 블랙락도 왔잖아. 피델리티도 왔잖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저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봐요. 전제가 뭐냐면요. 빚으로 사는 사람들, 영끌하는 기관들이 없다면 전 동의합니다. 그렇죠? 뭐 그냥 있는 현금으로만 하는데 뭐 거품이 낄 일이 있을까요? 그냥 적당히 올랐다 적당히 떨어지겠죠. 근데 아까 지금 우리 느끼시지 않습니까? 나스닥 상장 회사가 아무 따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맨날 뭐 1,000억, 그럼 너 1,000억이니 그럼 난 조 단위로 산다. 이게 비트이다 아닙니까? 비트 연끌을 하지 않은 투자자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거의 대부분 비트 연끌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부동산 대출 안 하고 사시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이 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 폭락의 이제 그 퍼센티지는 뭐 이전에 80%까지는 저는 뭐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터나 이더리움이 아무리 좋은 자산이어도 이걸로 돈 다 법니까? 아니잖아요. B2 연끌로 이런 분들 때문에 실은 폭락은 무조건 오는 거예요. 가면서도 이제 덜컹덜컹 하는 게 이 레버리지 청산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더리움 이제 뭐 이름도 무시무시한 이더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15억 달러. 이거 뭐 거의 2조 원의 이더리움을 이제 매집할 것이다. 일단 15,000개 정도 쟁였다라고 하죠. 뭐 크라켄이나 뭐 블록체인.com 유명 투자자들이 지금 이런 곳에 지금 자금을 계속 대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주소 누군지 모르지만 또 2,000억 이더리움 샀다. FTX 알라메다 여기 지금 망한 거 아닙니까? 아직 살아있네요. 자, 스테이킹 이더리움 거의 8천만 달러 얼마입니까? 거의 1,000억 넘는 1,100억에 가까운 돈을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맡겼네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상황을 제가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론자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 국가 단위에서 시작했습니까? 미국이 말만 많고 아직 안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지금 보고서에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알트코인 전략 비축이요. 이제 막 기업들이 이더리움의 펌핑을 시작한 건 맞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거죠.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ETF는 어떻습니까? 이자 주는 ETF 블랙락이 신청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막 신청한 거죠. 지금 뭐 이제 기관들이 이거 지금 삽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성공 투자라고 하는 게요. 저는 이제 투자 명언이라고 합니까? 얼마나 온갖 소음들 그런 쓸모없는 이벤트들에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저는 이게 그렇게 와닿아요. 뭐 관세 전쟁, 저희 뭐 뭡니까? 저희 뭐 많잖아요. 뭐 전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 금리 인하가 이번에 연기가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다 소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얼마나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피터 렌치가 한 얘기인데요. 저는 굉장한 그 투자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아직 초창기잖아요. 제도나 입법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지금 이제 생성형 AI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 뭐 이미지 그 그냥 무단 복제해가지고 갖다 써버린 거거든요. 디즈니 같은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에게 그래서 소송을 계속 당하고 있다라고 하죠. AI 모델이 뭐 라이센스, 뭐 별도 비용, 돈 안 내고 그냥 갖다가 지적 재산권 갖다가 답을 이제 드리니 이걸 누군가 그 제지를 했겠죠. 근데 블록체인을 쓰면 창작자들은 자신의 이 IP, 지적 재산권을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서 타임스탬프, 어떤 흔적이 남겨진 불변의 소유권 기록을 만들 수 있다. 이제 뭐 탈중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 활용해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쓰면 되겠죠. 블록체인의 사용 흔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과금이 가능할 거예요. 로열티 얼마 쓴 이제 그 횟수에 따라서 AI와 크립토의 접점이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죠. 비트코인, 채굴, 전력. 전력은 둘 다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IP네요. 지적 재산권. 이거 지금 블록체인 활용하면 AI가 더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네요. 이거 말고도 전 훨씬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둘 다 매우 밝은 분야라고 얘기 계속 드리죠. 자, JP모건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JP모건 하면 우리 머릿속에 비트코인은 사기다가 머릿속에 굉장히 깊이 각인이 돼 있다는 점이 뭐 이걸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협업부로 지금 뭐합니까? JP모건의 고객들은 신용카드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계정에 입금을 할 수 있다. 우리로 치면 업비트와 K뱅크가 이렇게 서로 짝짝꿍을 한 거죠. 2026년부터는 은행 계좌로부터 코인베이스로 직접 송금이 가능해지며 JP모건의 리워드 포인트로 1대1 암호화폐 구매도 가능해진다. 대형 은행이 리워드 프로그램 통해서 코인 구매를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 시점, 이거 알려주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불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다른 분들도 어쩌다 한 번은 맞출 수 있겠죠. 근데 보십시오. JP모건에서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억나십니까? 또 하나가 지금 더해졌네요. 내년부터 뭐 한다고요? 코인 판답니다. 코인베이스, 물론 직접 판다기보다는 코인베이스 통인사겠죠. 여기에서 수수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로 지금 가상계좌 빌려주고 돈 받는 거죠. 여러 가지 프로모션 같이 할 거예요. 유동성 아직 남았잖아요. 명확성, 클래리티 법 뭐 이제 통과 이제 곧 되겠죠. JP모건, 트럼프 대통령 이 모든 말이 아니고 뭡니까? 행동은 우리에게 조금 더 길게 볼 것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한 달, 두 달보다는 좀 더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프로와 아마추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 딱 한 가지를 꼽아라. 바로 인내심을 꼽습니다. 인내심은 왜 프로들은 오랫동안 장투를 하고 참을 수 있고 바이더 딥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데 아마추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게 그렇게 힘들까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지식이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하니까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험치도 부족합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큰 돈, 한 방 벌려고 하는 게 전 아마추어라고 보고요. 그냥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으로 그냥 뭐 떨어졌네. 그럼 좀 사볼까? 약간 좀 둔하게 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건 뭐 제 동생이 얘기를 드렸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비트, 이더 등 12개 주요 코인 ETF 자동 승인 가능성 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6개월간 선물 거래가 이루어진 코인에 대해서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승인할 것이다. 대폭 절차가 간소화되는 거죠. 저는요, 이 코인 뭐 지금 뭔지 이미 다 아시죠? 여기에 포함된 12개 코인들 공부 좀 많이 해보세요. 이 코인들은 제가 볼 때 사라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ETF가 되는데 근데 급등락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부해 보시고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담으시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들의 의도가 노골적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 루트닉입니까?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들 그 아들들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노골적이에요.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뭐 이해상충 논란. 제가 볼 때 이거 임기 거의 뭐 하반기까지 갈 것 같은데요. 코인의 크레이지한 파티가 제가 볼 땐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가성비 측면으로만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절대적인 초우량 담보, 이건 비트잖아요. 비트 따라올 제가 볼 때 자산 없어요. 근데 가성비, 우리가 뭐 돈이 무제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돈을 지금 딱 1,000만 원을 있다면 그 투자했을 때 가장 큰 효율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저는 비트보다는 주요 알트코인이라 봐요. 여기 지금 12개 코인 중에서 한번 잘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볼 때 좋은 코인 꽤 있거든요. 노골적인 펌핑 기회를 우리에게 본인들을 위해서 줄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죠. 반드시 그것을 익절의 타이밍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죠? 올 때마다 적당히 분할로 잘 파셔야 될 거예요.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이것도 들으면 이제는 뭐 9월, 10월 뭐 이러다 내년 가겠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요, 이제 초긍정론자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그래? 9월, 10월? 그러면 그때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죽지 않겠네? 그때도 살아있겠네? 한번 떨어지면 뭐 담으면 되겠네. 저는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코인 투자를 저는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을 봤어요. 90% 이상은 피눈물 쏟습니다. 빠르게 가려고 하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는데 대부분은 빠르게 가려고 하세요. 그래도 또 비투 단타를 합니다. 이게 거의 뭐 전 중독이라고 보는데요.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할 거면 가장 안전한 루트를 가자는 거예요. 시간 좀 오래 걸려도 뿌리부터 다지고 가지, 줄기, 잎사귀, 열매 맺자는 거예요. 왜 자꾸 그냥 무슨 인스턴트 라면처럼 농사를 짓냐라는 거죠.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비트만 하세요. 안 하시면 해도 힘든데 안 하시면 필패입니다. 필패. 난 비트도 불안하다? 그러면 다른 길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부동산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본인이 좋아하는 다른 걸 하시면 돼요. 여름 휴가 시즌인데요. 물놀이, 뭐 야외 활동 지금 이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코인 걱정을 하는 내 자신을 걱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